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어떠한 분위기였을까요? 먼저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일하는 국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이 나라를 국민 중심제로 운영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윤석열이고 한 분 한 분이 대통령 후보라는 마음으로 지역 곳곳을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누벼 주십시오. 윤석열은 정직한 사람이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전국 곳곳에 계신 국민들께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저 행사가 이 대선을 앞두고 어제는 대선 42일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행사였는데 먼저 김현주 대변인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어제 이제 제가 알기로 어제 행사 진행 맡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좀 전에 윤석열 후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서 뭘 좀 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그 각 당협에서 원내에 진출하신 분들은 이제 국회의원이시고 아닌 분들은 당협위원장이라고 이제 불리워지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심을 전달하는 지역 사령관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1월 5일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저희 당의 그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네. 12월 6일에 중앙선대위 출범한 이후로는 가장 큰 전당적인 행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200여 분이 넘는 당협위원장 여러분들이 모신 그 자리에서 나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질 않으니까 내가 정직하다는 것을 그야말로 국민들 삶 속에서 꼭 한 분씩 손잡고 전해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네. 일단 저 모습 보면 이 확실히 뭐랄까요 단체복 같은 동일한 당 점퍼를 입으니까 일단 보기에는 일사불란해 보여요. 뭔가 단합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제 필승결의대회 보세요. 지금 보세요. 여러 소속 의원 당협위원장이 있지만 바로 옆에 화면상 윤석열 후보 왼쪽에 누가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딱 옆에 있어요. 어제 두 사람 혹시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직까지 서먹할까요? 아닐까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한 달 전쯤에 의총장에서 얘기할 때보다는 분위기가 좋죠? 예, 이게 다 지지율 덕입니다. 예. 우리 윤석열 후보, 우리 당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지금 매 시각 그리고 매 분 초마다 달라지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당내의 갈등 상황 또는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던 상황에 대해 가지고 당원 여러분과 우리 당협위원장들께 제가 당 대표로서 죄송했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자, 저렇게 분위기는 물론 자기 같은 팀이 모여서 한 행사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저 자리에서 또 뭐 어떤 발표도 있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같은 옷을 입은 필승 결의대회 그리고 이 대표와 윤 후보의 포옹 이 모두 원팀 기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공고히 할 만한 영입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상임 고문으로 영입을 했고요.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유이동 의원은 당 정책의장으로 내정을 하면서 원팀 네. 붙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경선 주자 중에서 원희룡 전 지사 정도만 윤 후보를 지지해 왔는데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유이동 의원이 합류함으로 인해서 이 원팀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재형 원장의 임명은요. 지난 20일 윤 후보가 최 전 원장을 찾아가 만난 지 6일 만에 극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최 원장은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미 상임 고문집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윤 후보와 홍 의원의 불편한 사이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자, 어제 얘기죠. 어제로 이제 수락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할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 도울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주 대변인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자, 이 영입은 단순한 그냥 인물 영입 그 차원을 넘어서 뭔가 행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두 인물의 영입 그리고 내정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저희 그 경선 후보 중에 한 분이셨다가 그 1차, 2차 컷오프를 거치면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었고요. 네. 유희동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경선 캠프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승민계와 홍준표계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시지만,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하시는데 사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떤 역할이든지 분명히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하실 것이 많이 지목되었었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원팀 정신을 더 좀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최재문 교수님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 중에 한 줄 걸쳤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수락했다? 뭔가 이 오해의 소지란 게 뭘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네. 사실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을 이제 추천을 한 거죠, 결국은. 아하.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를 만났잖아요. 만나서 얘기가 있었고 두 분 관계가 나중에 좀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결국은 두 명을 추천을 했다. 공천을 해달라고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고 네. 그분을 정례에 좀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분 이진훈 씨라는 분이 그렇죠. 이진훈 전 청장. 네. 예,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대구에 이제 해달라 그렇죠, 이렇게 네네. 얘기가 되면서 이게 이제 밖으로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갈등이 유발이 됐죠.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그 문제 때문에 바로 수상을 안 하고 좀 기다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상임선대위원장 상임 고문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하면 본인 추천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해지니 그 부분이 오해의 그렇죠. 소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며칠 있다가 받았다 이런 의미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네. 이분을 좀 아직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아요? 않게 생각하나 봐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의원이 뭐라고 그 SNS에 올렸냐면 자신을 위해서 사전 의논 없이 공천 추천해 줬더니 그걸 도리어 날 비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데 이용당하는 사람도 한심하기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글은 결국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서 좀 이제 공격을 하는 글이잖아요. 자기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걸 이용해서 자기를 또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 다 해결됐다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얘기하지만 홍준표 의원 전 대표는 아직도 마음속에 좀 서운함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사실 이제 이번 주말부터 닷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설 연휴에 돌입하기 전에 최근에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불과 일주일 전과도 비교해봐도 지지율이 물론 어떤 여론조사는 각축을 벌이는 게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탄력을 더 받고 싶을 텐데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김건희 씨 통화 녹음입니다. 한동훈? 응.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좀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한동훈에게 자기가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한동훈 씨한테 수사지휘 해왔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한동훈 검사 지금 재직 중이지 않습니까? 이 법무부에서 이거 확인 못합니까? 어제 법사위에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이 김건희 씨와 나눴다는 그 통화 내용 중에 일부를 틀었는데 공개했는데 한동훈 검사장과의 물론 지금은 다른 직책입니다만 한동훈 검사장과
내용이 언급된 그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김건희 씨, 이제 중간에 보면 김건희 씨가 나옵니다. 서울의 소리에 그 기자라는 사람이 제보할 게 있다고 하니까 한동훈 왜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번호를 줄 테니까 거기다가 연락을 해. 내가 한동훈한테 전달하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 번호를 준다는 건 한동훈 검사장의 번호는 아니겠죠? 누군가의 번호를 줄게. 그럼 거기에 그 제보할 게 있으면 전화를 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즉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내가 말해서 그 제보받은 내용을 한동훈 검사장한테 전달하라고 할게. 지금 맥락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저게 지금 최재형 교수님, 예. 어떤 의도로 그러면 김용민 의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저 육성을 틀면서 무엇을 주장하고 싶었던 걸까요? 주장하고 싶었던 이런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실제로 수사를 지휘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맥락만 들어오면 그 녹취록 내용만 들어오면 이 김건희 씨가 사실은 수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이잖아요. 이분은 네. 전 검찰총장의 아내이긴 하지만 아내라 하더라도 수사에 개입을 하거나 관여하면 안 되는데 전화 내용만 보면 녹취록의 내용만 보면 한동훈 검사하고 잘 연결이 돼 있고 내가 그분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누군가 그 사람 전화번호 얘기 안 나옵니다만 거기에 전달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한동훈 검사장한테 전달해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녹취록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지금 김용민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씨가 실제 수사에 개입을 했고 한동훈 검사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거 아니냐. 이거를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뭐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네.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의도 자체는 김건희 씨가 실제 수사나 한동훈 검사장에게 지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김현주 대변인께 여쭤보기 전에 임혜자 대변인께 먼저 갈게요. 지금 김용민 의원은 저 육성을 공개한 다음에 박범계 법무장관을 상대로 보세요. 지금 한동훈 검사가 이 검사장이 재직 중이니까 여전히 현직에 있으니까 당시의 상황 진짜로 김건희 씨가 이른바 한동훈 검사장을 통해서 어떤 굵직한 수사 지휘를 해왔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 부분을 살펴달라. 법무부에서 이거 확인 못합니까? 그러면 이걸 확인하려면 실제 뭐 두 사람이 통화를 했는지 뭐가 있었는지 뭐 통화 내역도 좀 들여다보라는 얘기니까 이거 확인을 해달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지난번에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록이 나온 다음에 이 국민적 관심사는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 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냥 묻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치 네거티브라고 굉장히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네거티브와 후보 검증은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국민적 관심사인 후보나 후보 배우자는 그야말로 공적인 사람이고 공적인 영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질이나 능력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법사위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후보 검증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제기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근데 마치 이 부분을 네거티브라고 하면 그럼 후보 검증을 하지 말자는 얘기인지 그게 더 오히려 의문스럽습니다. 김현주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임혜자 대변인은 경기도당의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시니까 민주당의 입장이라 해도 뭐 크게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검증 차원이다. 네거티브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분명히 확인해 볼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후보 검증입니까? 후보 배우자 그 사적 대화에 녹취를 트는 것이 후보 배우자 검증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사에서 오전에 뜬금없이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는데 네. 저는 그 의도가 모든 사람들이 네거티브를 중단하자고 말은 표방하고 계시지만 내용상으로는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를 중단해달라라는 요구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하. 그것이 90분 만에 주요했던 것이 김용민 의원이 지금 법사위에서 아무 현안과도 상관이 없는 녹취록을 재생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아니 저렇게 해서 지금 이를테면 김건희 대표가 한동훈 이렇게 물어보는 것부터 나왔단 말이죠. 네. 이것은 편집을 해서 이 물어보는 분의 의도가 상당히 담겨져 있는 그런 녹취록 재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아니 네거티브 하자고 말씀하시더니 90분 만에 이것이 바로 뒤집어지는 것을 보면서는 글쎄 어떻게 실소를 좀 금치 못한다고 얘기하면 좀 지나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김건희 씨는 일반 사인입니다.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다고 해서 이분이 한동훈 검사장한테 수사 지휘를 한다?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김용민 의원께서. 검사 사회만큼 위계 질서가 또 명확한 거의 군인 그 사회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계 질서가 분명한데 일반 사인이 검사장한테 전화해서 수사 지휘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국민의힘 그래서 확인해 보자. 그런 취지다. 그게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다. 라는 잣대를 일단 들이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김건희 씨 얘기는 오늘로서 대선 4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6주도 못 남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거론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가 지금 관심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김건희 씨가 뭔가 이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을 직접 올렸다. 그것도 직접 올렸다. 그런데 그게 또 밤사이에 하루 사이에 업데이트 됐다 하더라. 뭐가 업데이트 된 거예요? 혹시 어떤 내용이? 일단 김건희 씨가 대중 앞에 언제 등판을 하냐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지난 24일 이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런 이력을 기재를 했습니다. 네. 그때 보면은요, 본인 참여 1월 24일이라고 적혀 있고 소속, 경력, 작품 항목만 짧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바로 어제 이 내용이 수정이 됐습니다. 어허. 이 역시 아래 보면요, 본인 참여라고 하고 수정된 날짜가 1월 26일로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는지 봐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내용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이 학력과 수상 이력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앞서 논란이 일었던 수상 경력은 제외가 됐는데요. 일단 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름을 검색했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메인 페이지에 나오는 학력은 통상 최종 학력이 올라갑니다. 네. 그 최종 학력이 2012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 석사를 취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2014년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로 지원하던 당시 기재 논란이 불거졌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번 이 포털 사이트의 내용을 올리면서 정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논란됐던 건 다 털고 논란이 거친 거, 논란이 일으키지 않을 만한 학력을 넣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은 돼요. 그런데 김현주 대변인께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윤석열 후보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으시든 간에 김건희 씨 뭐 등판설이 임박했다고 지금 계속해서 언론들이 뭐 많은 신문들도 그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 분위기가 임박한 거예요? 글쎄 이미 지금 김건희 대표의 육성은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공식적인 등판을 이제부터 등판한다라고 해서 할 계획은 아직 그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이준석 당대표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이 배우자 팀이 뭐 선대본에서 구성이 됐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있는데 네. 제가 그걸 또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야권의 그 후보기 때문에 그 배우자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지대한 만큼 아무래도 등판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뭐 입장문 설 전후 뭐 오늘이 벌써 27일이에요. 네. 설 전후에 뭐 최근에 뭐 육성팔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입장 또 무속 논란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입장문 낼 거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좀 낭설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 공식 입장은 지금 정리된 게 없고요. 어떤 입장문을 낸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아하. 이미 그리고 후보자가 그 녹취록 관련해서 불편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랬죠. 분명히 사과의 뜻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아직 그 배우자가 직접 어떤 입장문을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결정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김건희 씨 등판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목이 쏠려요. 왜냐하면 설 전후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실명은 아니지만 뭐 핵심 관계자 또는 관계자 이름 빌려서 설 전후로 뭔가 입장문 나올 것이다. 뭐 등판 임박했다. 등판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그래도 공식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현주 부대변인 얘기로는 일단 그런 움직임은 일절 없다라고 일단 말씀해 주셨어요. 이준석 대표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그럼 국민들 앞에서 더 공개적 활동하십니까? 짧게? 지금 뭐 계획된 일정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후보자와 배우자가 서로 상의해가지고 아하. 이게 결정이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 조만간 언젠가는 나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걸까? 저는 모릅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내용적으로는 이미 등판했습니다. 이미 등판했잖아요. 얼마나 김건희 씨 소재로 이야기가 많고 뉴스가 많습니까? 또 사과하러 한번 얼굴도 나오셨고 또 어디 뭐 사진 나와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있고 다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그러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김건희 씨가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등판한 이재명 후보 배우자는 뉴스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민주당 후보자가 등판 안 했다고 느낄걸요. 최재명 교수님, 예. 일각에서는 또 그런 말도 나와요. 꼭 대선이라고 배우자가 어디 같이 다니고 해야 되나? 그런 물론 이제 이 질문도 개인마다 시청자분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물론 그건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꼭 등판해야 되나? 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뭐 그걸 꼭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안 하면 마이너스죠. 제가 마이너스로 얘기하는 뭐냐면 함께 하고 또 따로 하면 선거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윤석열 후보 본인이 두 사람 몫을 다 하겠다고 하시면 뭐 할 수는 있지만 후보가 직접 다 못 가잖아요, 전국을. 그러면 그 못 가는 지역에 후보 부인이 가서 사람 손도 악수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스킨십을 넓히는 것이 선거에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는 두 사람이 뛰는데 저쪽은 한 사람이 뛰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가능한 한 후보 부인이 활동을 하는 게 좋죠, 사실. 근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에 휩싸여 있어서 그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 될까 국민의힘은 이걸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등판하는 게 도움이 될 거냐 말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저는 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등판하실지 이건 이제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고민이 많을 겁니다. 뭐 저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나오게 되면 환호하고 또 격려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 모일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면 박빙의 승부가 될 거거든요. 막판에 가면. 그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지지층의 플러스고 뭐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마이너스 문제가 아니라 중도층이 과연 김건희 씨가 등판하는 것이 중도층의 마음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이게 아마 고민이 깊을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현주 대변인님, 지금 하태경 의원이 조금은 흥미로운 표현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에 김현주 대변인님과 같은 좀 맥락이 비슷한 발언을 해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등판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의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이미 육성과 또 지난번 사과 발표하면서 이미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드리는 그런 계기는 된 것이죠.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런 활동을 또 기대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 미술 기획 전시라는 쪽에 많은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술과 연관된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들도 있곤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보자와 또 후보자 배우자가 전적으로 결정해서 아마 등판이란 표현이 자꾸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 마운드에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안개 속이라는 게 뭐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임혜자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하태경 의원 그 얘기 중에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해요. 오히려 김혜경 씨가 뉴스에 안 나오고 있다. 근데 저 말을 듣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진짜 김혜경 씨 관련 뉴스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무슨 뭐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뭐 자제하고 있는지 뭐 일정을 따로 안 잡고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고 하시고 싶었던 말씀 좀 덧붙여 주시죠. 네네. 뉴스에 나오지 않는 거는 뉴스를 보도를 안 해줘서 안 나온 거지 일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동안 불교계의 민심을 듣기 위해서 전국에 사찰도 다니셨고 또 그늘지고 어두운 부분들 이렇게 좀 따뜻하게 살펴야 되는 그런 현장들을 계속 다니셨습니다. 다만 보도에
대선 후보들의 부분들이 굉장히 핫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워낙 빠르게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사실은 후보 배우자의 어떤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딱 밀착해서 취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이 등판론에 대해서 네. 참 역대 대선에서 이 후보 배우자에 대한 등판론이 이렇게 핫 이슈가 된 거는 너무 참 이상한 대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후보 배우자는 당연히 전국을 다 후보 한 사람이 어떻게 돌겠습니까? 그러면 후보 배우자는 당연히 후보가 다 돌지 못한 곳 아니면 후보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전국을 같이 동선을 같이 하는 경우 그런 거는 이제 선거 전략상 후보랑 같이 가면 좋겠다, 아니겠다 이런 건 있어도 후보 배우자가 등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선거 전략상 짰다는 거는 네. 그동안 사실은 김건희 리스크를 관리해 왔잖아요, 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등판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선거 전략상 셈을 하고 있고 한다면 선거 전이냐 후냐. 또 지난번 사실은 기자회견을 처음 등판을 하셨을 때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사과하느라고 나오셨고 그래서 저는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등판론이 이렇게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네. 당에서 그거를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 나누는 동안 스튜디오에 등판한 우리 배종찬 소장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번 주말부터 닷새간의 설 연휴예요. 혹시라도 설 차례상 민심에서 온 가족이 좀 뭐 많이 모이시면 안 되겠지만 둘러 앉았을 때 김건희 씨는 왜 등판 안 해? 이런 게 좀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관심 갈까요? 어떻습니까? 관심이 가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궁금한 겁니다. 아하.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를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궁금한 것도 있으니까 묻고 싶은 질문도 있겠죠.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당위성의 법칙과 현실성의 법칙.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선을 보면은 후보자도 대체로 비호감도가 높은데 배우자까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당위성만 놓고 보면 배우자가 나와야 되죠. 네. 그러니까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질문도 받고 유세도 하고 같이 먹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텐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현실성의 법칙을 따져보면 논란이 있죠. 의혹이 있죠. 또 질문을 받으면 부담이 되니까 최대한 공개되는 시점, 등판되는 시점을 늦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마음은 빨리 등판해서 보이기를 원하는데 실제 이제 후보자나 선대위를 보면 아니 괜히 또 빨리 나가면 말실수하면 그것도 화근이 되니까 뭐 여든 야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늦추면 늦출수록 더 낫다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렇군요. 설 차례상 민심 얘기 나온 김에 어제 뉴스파이터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어제 사실 법원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단둘이 하는 양자 토론은 안 된다. 여기에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하는 사자 토론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 방송 3사가 그러면 31일 날, 이달 말 31일과 다음 달 설 연휴 직후인 2월 3일 둘 중에 하나를 받아라. 내 후보 측에 제안을 던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안진용 기자님, 국민의힘에서 뭔가 입장이 좀 나왔다면서요.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요. 설 연휴간 다자 토론을 하자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하겠다 이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TV 토론이 아닌 국회에서 만나 양자 토론을 열자고 역제안에 나선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요. 양자 토론을 하면 본인이 반격당하거나 주장할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지만 사자 토론을 하면 반으로 줄지 않아 못할 이유가 없다. 사자 토론을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좀 짧게 정리를 하면은요. 이미 윤석열 후보는 공격당할 거리가 많지 않냐. 둘이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기 힘들 텐데 넷이 나오면은 반으로 줄지 않냐. 하자라고 돌려서 얘기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일 국회 회의관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서 양자 토론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이게요. 언뜻 보면 역제안이지만 이게 다시 논란이 원점으로 간 듯해요. 왜냐하면 김현주 대변인님 보세요. 일단 법원은 양자 토론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 3사는
사자 토론, 즉 날짜 2개를 받으세요라고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제3의 장소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둘만 합시다. 이거 원래 안 된다는 거 했잖아요, 법원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조건이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초청을 한 경우 양자 토론은 그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이 유권자 여러분들께 미칠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 네. 양자 토론은 그 가처분 그러니까 용인을 하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민주당 측에서 제안해서 31일에 양자 토론을 하기로 이미 합의되었던 상황이라서 그러면 방송사 초청은 안 되니 가처분 금지 그 용인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인용에 의해서 네, 인용에 네.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3의 장소를 택하거나 혹은 국회에서나 그렇게 해서 이미 합의된 토론은 진행을 하고 이게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 사자 토론을 3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최소 3회를 해야 되죠. 네. 네, 3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가하기를 원하게 되면 그거는 또 협의를 거쳐서 하자라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다 원론적으로 이미 합의된 토론을 양자 토론을 하고 이후에 사자 토론을 추가할 수 있으면 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굳이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매자 대변인 기술적으로는 지상파가 중계하는 이 단독 이 양자 토론은 불가한 것 같으니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술을 통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즉 요즘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해서라도 단 둘만 하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토론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왜요? 왜냐하면 토론 처음에는 좀 기피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조건을 걸어요. 그다음에 날짜도 룰미팅에서 계속 엇나가고 있고 설 전이냐 후냐 또 양자냐 다자냐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을 할 때는 네. 이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의 꽃이 토론이잖아요. 네. 토론을 통해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후보의 의무고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를 당연히 후보로서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피하니까 이 또한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네. 마치 토론을 피하려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 그런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겉으로는 하겠다는 건데 다만 형식을 양자 그렇죠. 토론하자는 네, 건데 일단 내용으로 이 자체도 들어가 피한다고 보면, 보세요? 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재명 후보는 처음부터 언제라도 누구라도 내용이든 어떤 내용이든 주제나 의제 가리지 않고 다 하자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토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그렇게 엇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정말 토론을 피하려는 그런 꼼수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후보 간의 토론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입장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3프로 TV인가에 나갔다가 토론 그게 뭐 크게 도움이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게 토론 깊이가 아니고 다자 토론을 해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형식 이런 거 구애되지 말고 하면 될 텐데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국민들께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책임질 후보들을 국민들 앞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토론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선관위가 주최한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지정한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다자 토론, 사자 토론보다는 양자 토론하자고 국민의힘 측에서 일단 역제안을 했어요. 혹시 배경을 보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 지정학적 상황? 왜냐하면 토론하게 되면 앞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면 이재명 후보의 공세도 있겠지만 야권의 단일화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한테도 엄청난 공세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뒀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자 토론을 했을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분석을 했겠죠, 제 말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 근데
국민의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게 그다지 그렇게 뭐 누구한테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안철수 후보만 놓고 볼게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공격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지금 보수 진영의 후보군의 한 분으로 지금 이 아이덴티티가 돼 있는 거잖아요. 정체성이. 본인은 보수층에서 지지를 얻어야만 지지율이 올라가서,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네. 상황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도 견제를 해야 되면 이재명 후보를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본인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그래야 본인이 나중에 단일화해서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하. 단일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는 양측을 다 공격할 수밖에 없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면 민주당 편을 들 거냐,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 심상정 후보는 지금 본인의 정체성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겠네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간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존재 때문에라도, 그리고 차후에 예를 들면 지방선거나 아니면 이제 총선이나 이런 걸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아하. 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만의 어떤 좀 더 진보적인 성향,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4명이 한다고 해서 어느 사람에게 유리하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더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나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시간이 줄어서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전략적 선택이라면 모를까? 4명이 하고 2명이 하고 해서 어느 후보한테 유리하다, 그 4명 2명이,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앞서 뭐 이재명 후보도 이 토론을 빨리 하자 촉구했잖아요. 이 토론 촉구는 비단 이재명 후보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듣기 전에 그거 좀 준비해 주세요. 얼마 전에 YTN이 의뢰해서 리얼미터 조사한 것 중에, 여론조사 항목 중에 TV 토론이 후보 선택에 영향 미치는지 그 그래프 좀 준비해 주시고, 일단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날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1월 3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검증대인 TV 토론이 두려우면 링에 올라오지 마십시오. 끝내 윤석열 후보가 다자 토론을 피한다면 윤 후보를 빼고서라도 31일 합동 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저렇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토론 빨리 참여해라, 빨리 받아라,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됐던 리얼미터 조사를 좀 볼게요. YTN이 의뢰한 조사입니다. 거기 보니까 TV 토론이 그러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항목으로. 영향이 있다 48.4%, 영향이 없다 49.6%. 배 소장님, 정말 네. 박빙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없고 안 준다고도 볼 수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지금 아직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중간지대 부동층, MZ세대, 여성, 중도층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영향받는 사람한테는 TV토론, 아직까지 후보에 대해서 결심이 서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건 윤석열 후보가 왜 주저하느냐, 또 적극적이지 않으냐는 지지율이 높잖아요. 아하. 지지율이 다시 앞서가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1992년 대선에서 YS가 DJ와 맞붙었을 때 토론 주저합니다. 토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선두 달리는 그 1위 후보의 좀 여유, 그런 그렇죠. 거예요? 굳이 여지를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하. 이게 대표적으로 앞서는 후보는 토론하지 않는다. 영국의 철혈재상 마가렛 대처의 이 정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이 되면 안심이 들어오죠. 아하. 그럼 질문 공세가 1위 후보 쪽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윤석열 후보 네. 안심 못하죠. 네. 근데 해법이 있어요. 뭐냐? 양자 대결을 지금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선대위는 원하잖아요. 그럼 일단 30일을 다자 토론 하세요. 사자 토론 하고 난 직후에 네. 2월 3일 날 양자 토론을 합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자 토론 했고 그다음에 양자 토론 하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새로운 해법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어허. 김명준 앵커의 어제 명언처럼 토론할 것 가지고 토론해서는, 토론할지 말지 여부를 토론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하, 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지금 TV 토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걸 지금 따지고 있지만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야권 후보, 특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발전 단계에서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요. 옛날에 저쪽 범진보 세력으로 인식될 때는 박원순 시장한테도 덜렁덜렁 양보하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덜렁덜렁 양보하고 근데 보수 쪽에만 오면 계속 무슨 단일화 승부 걸자 그러고 경선하자 그러고 이래가지고 요구 조건도 보면은 항상 좀 세요. 이러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센 조건 들이밀면서 분위기 깨고 이렇게 하느냐. 저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단일화 얘기하고 지금도 메시지가 뭡니까? 자기 표가 결집된 표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단일화 없다. 그런데 안일화는 된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문제로 그만 좀 국민을 괴롭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현주 대변인님 과거 단일화 물론 진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면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긴 해요. 근데 다른 때는 단일화를 그냥 쉽게 좀 보기에 따라서는 쉽게 단일화도 해주고 양보도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국민의힘 측에서 와서는 뭐 조건도 까다롭게 하고 막 그러냐 지금 이렇게 볼멘소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당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네. 단일화에 그 기대려는 선거 전략을 짜질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당 대표는 그 자강을 제일 먼저 내세웠고 스스로 힘을 키워서 우리 당 후보를 유력한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지. 그것은 심지어 저희가 그 좀 내홍 사태로 지지율이 답법 내지는 하락 사태를 보일 당시에도 자강을 통해서 우리 당 후보를 강하게 만들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단일화에 이를테면 골몰하는 것은 2위, 3위 후보가 이를테면 같이 힘을 모아서 세력을 키우자라는 이야기 혹은 단일화를 통해서 반드시 단일화를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양적으로 1+1이 2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면서 항상 그 당 전략으로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특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당대표가 그 강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희는 꾸준히 저희 당 후보의 스스로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는 것에 보다 주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관심이 없다. 뭐 솔직한 심정이죠. 지금 분위기고. 네. 그러면 이미자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민주당 뭐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일단 민주당의 분위기는 그러면 윤석열 후보 이제 가정입니다. 뭐 정치의 가정이 뭐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 뭐 여러분들이 말은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진짜 나중에 막판에 단일화를 하는 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위협입니까? 아니면 속으로 야 단일화 해라 또는 단일화 하지 마라. 속내는 뭡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속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다만 정치에서 안철수 후보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자체 발광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권 교체, 정권 심판론이 약간 분노하는 표심이 지금 굉장히 비등하잖아요. 그런 분노하는 표심에 기댄 반사체에 불과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지율도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 이게 불안정한 지지율을 갖고 있고 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횡보, 그러니까 35% 그 안팎으로 해서 조금 이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하잖아요. 박스권이라면 안 쓴다면서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횡보를 하고 있는데. 횡보라 쓰군요. 횡보. 네. 근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단일화를 상정하고 선거 운동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야말로 소확행이라든가 이런 공약들을 국민들한테 잘 보이면서 따박따박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러다 보면 그게 21세기의 국가 지도자로서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느냐 그런 걸 어필하겠다라는 전략을 처음부터 짰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혀 뭐 가정이나 이런 셈을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배 소장님 2017년대에서도 사실 다자대결 구도였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어떤 또는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다자대결을 가도 승산 있겠어.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3자 필승론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이대로 그냥 끝까지 가도 완주해도
우리가 이긴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오차범위 안팎으로 앞서가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대선이라는 한 40여일 정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 네. 가정컨대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한 평균적으로 20% 되고 이재명 후보가 10에서 15%포인트 앞서간다면 단일화 생각 안 할까요? 음흠. 대선 판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당위성의 법칙이 있는 거죠. 네. 그래도 단일화가 됐을 때 보수가 더 결집되고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게 되면 더 경쟁력 파괴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네. 당위성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성의 법칙은 뭐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상으로 이기고 있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싫어도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그냥 싫은 것도 아니고 너무 싫은 겁니다. 들어가야 돼요, 꼭. 너무. 그러니까 네. 단일화해 이야기도 꺼내지 마라. 아니라고 뭐고 난 다 듣기 싫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투톱으로 지금 사실상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데 네. 나 단일화해야 되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더 이상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지금 성급하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싫어하는데 단일화 못할 거예요. 아하. 이게 현실적 법칙인데 네. 그런데 우리가 역대 선거에 배우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김종인 전 위원장 결별했더라도 안아줄 수 있어야 아하. 되고 홍준표 의원 뭔가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이 있더라도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아이고 안 후보 우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 참 훌륭하신 분 이럴 때 네.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면 안 돼요. 아하. 앞서 먼저 YTN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여드렸습니다만 일단 여러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조사도 있다는 것 참고로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41일 남았어요. 정말 바빠요. 진짜 초단위, 분단위로 쪼개서 지금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급거 들리는 얘기로는 경기도 일정이 있었는데 오늘 급거 방향을 틀었답니다. 오늘 행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파크 붕괴 사고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이게 하루라도 빨리 좀 위로드리고 광주 전남이 무슨 지지율이 많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민주주의의 에너지의 원천 이거는 호남 그중에서도 광주임이 분명한데 최소한 설 이전에는 한번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외에는 시간이 불가능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죽지 않은 세상, 그런 세상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돈보다 생명 아니겠습니까? 사실 후보가 일정을 갑자기 변경한다는 것은 흔치 않는 일입니다.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경기 일정을 원래 하려고 했대요. 언론 보도 따르면 원래 경기도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급거 방향을 남쪽으로 틀었어요. 광주 갔습니다. 본인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지율이 낮아서 온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그럼 진짜 이유는 뭡니까? 광주 간 이유는? 저는 그 아이파크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제 송영길 대표가 방문을 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네. 늦게 왔다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이게 호남 지역은 사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지지율 100%를 예전에 그 민주당이 받았던 지지율을 다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경기도 왜 중요한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서울 수도권이 상당히 지금 거기도 원래 민주당이 좀 많이 지지를 얻었었는데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제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 오늘 이거 호남 가지 않으면 이게 또 연기돼 보세요. 그러면 저는 호남 민심이 상당히 불만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파크 현장에 지금 아직도 못 돌아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가족들이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야당은 가서 그냥 만나만 줘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야당은 지금 현재 무슨 그 정권을 잡고서 실제적으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역할은 하지만. 근데 정부 여당은 그 정도 일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 민심이 혹시나 이걸 돌아서서 또는 지금도 아직 뭐 완벽하게 100% 호남 민심이 돌아서지 않은 상황에서는 빨리 호남 민심을 잡아야 되는 절박감이 있었던 것이고 어제 송영길 대표가 방문한 부분들이 결국 자극이 돼서 갈 수밖에 네.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대표 상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임혜자 대변인께 지금 경기도당의 수석 대변인이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상황은 이해가 돼요. 얘기 듣고 보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경기도 가서 일정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혹시 경기도 지금 유권자 많습니다. 혹시 서운한 마음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일정을 그동안 3일째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각 지역을 도실 때마다 지역에 대한 공약을 디테일하게 발표를 해주셨고 광주 현장은 그야말로 이런 사고 현장이고 특히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이렇게 항의도 하고 이렇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사실은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이고 민주주의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사고 현장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광주 시민들이 무슨 항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진한 애정을 표현을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 좀 늦게 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사고 현장을 좀 수습을 빨리 하고 실종자 가족도 빨리 찾아야 되고 구조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광주는 그야말로 언제든 어느 때든 늘 선거 전략상 찾는 곳이고요. 네. 그럴 때마다 또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일정은 그때그때 굉장히 유연하게 당에서 변경하고 그런 거지 전혀 경기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네. 네. 광주의 반응, 송영길 대표의 했던 반응, 진한 애정의 표현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항의 차원이 아니라 애정의 차원이었다. 정치는 해석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게 느껴지는지 송영길 대표가 방문했을 때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민주당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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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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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 거부한다! 더민주당 거부한다! 지금 이 뭔 난리입니까? 우리 죽겠는데 거부합니다. 해결하고 오세요. 해결하고. 지하로 가셔도 잠깐만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국힘당보다도 늦게 옵니까? 아니, 안 와도 되는데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본인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많은 현장에서 또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분 가셨습니다. 지금 웃으면서 선거운동 할 때입니까? 표 찍을 때만 텃밭이고 자기들 텃밭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데 누가 자기들을 찍어주겠어요? 누가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사고 수습이 중요하고 워낙 위험한 현장이기 때문에 사고 막 났을 때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될 염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대 최고를 미리 보내서 중앙정부 차원의 수습을 한 다음에 오늘 저희가 오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런 이제 이유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 현장 큰 가슴 아픈 사고 현장 있을 때마다 정말 무리를 빚었던 정치인들 있잖아요. 거기서 뭐 기념 촬영 부위로 막 기념 촬영하고 뭐 그런 아마 얘기 또 실제 구조 작업에는 왜냐면 브리핑도 해야 되잖아요. 정치인들 가면 그런 걸 언급한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 그런데 배 소장님, 네. 어떤 사안인지 비교라는 게 있어요. 비교. 지금 25일 날 이준석 대표는 방문을 했고 먼저 여당보다 갔다는 점 앞서 피해자 가족도 그 얘기 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힘보다 늦게 올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글쎄요. 광주 지역 정서를 다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혹시 화들짝 놀랄 수도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어떻습니까? 화들짝 놀라야죠.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매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호남을 왜 갔을까? 호남 민심일까? 호남 득표일까? 호남 지지율일까? 아니에요. 호남은 서울입니다. 호남은 수도권입니다. 아,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가 아니야. 광주 가야 돼. 이렇게 결정한 건 뭐냐면 여기 유가족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 텃밭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데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민주당이 대반성을 해야 되는 대목인 거죠. 무슨 이야기냐? 피해자 가족을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자 가족. 예, 피해자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이 바뀌어라 이런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은 호사화입니다. 호남 40대 화이트칼. 이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거든요. 네. 호남을 호남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숱하게 지금 흩어져 있는 호남 출향이사 유권자가 대거 있는 곳이 어디냐? 호남 표심이 수도권에 그렇죠. 이어진다. 네.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호남이 수도권이고 이 안전 문제는 특히 지금 어떤 지지층이냐, 어떤 유권자냐, 블루칼라와 가정주부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이 블루칼라와 가정주부층인데 네.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격앙돼 있고 호남에서는 왜 관리를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네. 호남 공들이기는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요즘 연일 쇄신책을 내놓고 쇄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쇄신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했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망감을 넘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 미래,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어제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 통해서 밝힌 거 네거티브 중단하겠다. 이렇게 어제 했던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어저께 저렇게 네거티브 중단을 호소한 뒤 2시간 만에 경기도 고양 메타버스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국가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국가의 지도자, 리더가 선의를 가지고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면 나라가 통째로 완전히 바뀌더라. 그런데 이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어디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 가지고 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그 딴 사람 황간 내시들이 장난이나 치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역사 공부를 하자는 건 아닌 것 같고 저 말에 혹시 임혜자 대변인 누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겨냥해서 뭐 이름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실제 이 맥락을 보면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이나 역량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국민의힘에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은 그 네거티브 하지 말고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설을 앞두고 있으면서 실제 오미크론이 환자가 더 급증하고 있고 좀 설 밥상에 긍정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좀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 자체를 또 네거티브라고 이렇게 하면 네거티브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다만 그 네거티브와 후보 검증은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좀 진행을 해야만이 네. 이 대선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이 지금 비호감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발언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 마시고 자기 측근 챙기고 맨날 게을러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환관 내시들이 장난치고 이게 역사 공부한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겨냥한 거 아닐까?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발끈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주변에 있는 분들과 그 지지 세력이 하는 거나 본인이 하는 거나 뭐 큰 차이가 있겠나 싶고 어떤 객관적인 그 근거도 없는 거를 가지고 하는 거를 우리가 네거티브라고 하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에 의해서
국민이 후보에 대해서 또 검증하는 것을 국민의 권리라고 보고 이재명 후보는 그간 상대 후보에 대해서 온갖 네거티브를 퍼붓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면은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거티브 중단을 외쳐왔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조만간 네거티브 중단하자고 했더니 진짜 중단하라는 줄 알더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김현주 대변인님, 국민의힘 측에서는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하는데 2시간도 안 돼서 저렇게 한다. 저 자체가 네거티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황관 내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왕조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조국 전 그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 뭐 역모라는 단어를 SNS에 쓰셨던데 상당히 과거로 회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것은 내가 하면 후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 이런 개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과거 그 성남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그리고 2017년 선거에서도 그 네거티브 중단에 관한 선언을 여러 번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거 그 네거티브 중단하자고 말씀하시자마자 김용민 의원께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그 법사위에서 네거티브에 상당히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녹취록을 트셨고 네. 또 이재명 후보 본인도 상당히 네거티브로 이해될 소지가 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이 네. 참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논란되니까 이제 또 이재명 후보가 뭔가 입장을 밝혔어요. 한번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보고 헐뜯고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러나 비교는 해야 되겠죠? 네! 자질과 능력에 대한 비교, 검증은 하되 불필요한 네거티브 헐뜯기 안 한다. 보수 언론도 사설 칼럼을 통해 이 샤머니스트 레이디가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이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국회와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고 의견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이 의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야당이 이 네거티브 공세라면서 오히려 역공세를 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임혜자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지금 뭐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랬습니다만 검증과 네거티브를 구별하라 하는데 일각에서는 또 그래요. 검증과 네거티브는 사실 종이 한 장 차다. 뭐 그런 말도 합니다. 네, 사실 진짜 시장 용어로 한 끗발 차이인 것 같은데요. 냉정과 열정 사이 뭐 그런 것처럼 네거티브는 그야말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네. 있어서는 안 될 거고요. 다만 검증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합리적 의혹, 이 부분은 당연히 검증,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검증을 네. 해야 되는 거죠. 칼날처럼. 특히 가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이미 본부장 리스크,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 나왔을 때부터 그게 좀 해명이 합리적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국민적 관심은 있으나 의혹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거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고 의혹을 해주는 게 당연히 국민에 아하. 대한 도리이고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이 41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각 후보들은 시쳇말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판인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 조금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좀 빚어졌다는데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제 자신의 SNS에 당원들과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것 자체는 훈훈해 보이는데 그 네.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님 남양주 오신다는데 당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 함께 청소했습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재명 후보님이 남양주 오신다고 해서 쓰레기를 줍는 게 말이 되느냐, 이재명이 수령님이냐라고 따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런 항의성 댓글에 김 의원은 몇 시간 뒤 해당 글을 삭제를 했는데 사실 김 의원은 선출직 의원입니다. 그 당원들도 모두 남양주 시민일 텐데 지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대권 주자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걸 버젓이 이렇게 올린 것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김현주 대변인님 뭐 좀 뭐랄까요, 입장일까요? 저건 글쎄 그냥 해프닝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저런 이벤트라면 이벤트랄까요? 그런 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참 김용민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열일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예. 본인도 올렸다가 삭제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조금 내가 봐도 지나쳤구나 하고 생각해서 올린 걸까? 아니면 그냥 반응이 너무 비판이 쇄도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비판적 여론이 있으니까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마음속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할 수 있는데 글을 올리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저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까? 저런 글이 논란이 돼가지고 도리어 후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고민한다면 지금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잘 고려해서 글도 올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집권 후의 청사진이라고 해당될 수 있는 그 내용도 나왔어요. 먼저 쇄신 공약, 먼저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공약부터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30대, 40대 장관을 적극 기용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후보의 공약 들었으니까 상대방 후보의 얘기에 대해서 좀 각 당 대변인 말씀해 주세요. 먼저 임혜자 대변인, 윤석열 후보 청와대보다 광화문 집무실 하겠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좀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항상 국민이 원하는 그런 의견들을 잘 모아서 공약으로 내세웠다 할지라도 공감대를 잘 모아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집무실 시대 열겠다 했는데 결국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윤석열 후보라도 뾰족한 수가 있을까? 그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옮긴다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논의도 됐고 검토도 했으나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분단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적인 그런 차원들도 있고 네. 실제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도 있을 거고 네. 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국민들께 다 알릴 수는 없지만 네. 실제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좀 더 다른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네. 공약으로는 할 수 자, 있다. 3040 장관 많이 기용하겠다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주 대변인님. 이렇게 구호하는 것을 젊은 층은 안 좋아합니다.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일종의 이게 할당식인데 그렇다면 작년에 1급 청와대 비서관 박성민 비서관 했을 때 그 반응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슷한 공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또 비판도 국민의힘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